안녕하세요. 전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돼 이 세상을 불신하기도 했고, 누군가 나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인해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게도 됐으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믿음을 저에게 준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아내 사이의 믿음을 깰 수 없겠지만 그 믿음이 아주 잠시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저희 두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조금은 힘든 일이긴 합니다.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일을 완전히 극복하고 싶어 하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죠. 그럼 이번 일이 우리 두 사람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제부터 사연을 말해보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와 그런 폭력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저는 늘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했죠. 아버지라는 사람은 가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집안에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밖에서는 어머니를 두고 여러 여자와 외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아버지의 추악한 모습들을 더 알게 된 저는 그런 아버지를 평생 증오하고 원망하며 자라야 했죠.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던 저는 머리가 자라면서부터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힘이 센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맞기도 하고 집안 꼴을 보기 싫어 가출을 하기도 했죠. 그런 행동을 수시로 할 만큼 괴로웠기에 저는 언제나 아버지를 벗어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성인이 되자마자 어머니를 설득해 드디어 부모님을 이혼시키게 됐죠. 물론 악착 같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겨우 이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끔찍한 아버지 손에서 벗어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가 너무 많았던 탓인지 저는 보통의 철없는 20대들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늘 집에서 윽박지르고 욕하는 아버지한테 시달린 탓에 큰 소리를 듣는 게 곤욕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노출된 폭력으로 인해 TV에서 치고박는 장면만 나와도 경기를 할 정도로 힘들어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을 생활소음이나 남자들끼리 치는 가벼운 육체적인 장난에도 저는 남다르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 밖보다는 늘 집안이 편했고 밖에서는 늘 긴장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연애라도 하면 제가 금세 밝게 변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애 쪽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밖으로 돌며 바람을 피고 다닌 아버지를 봐온 탓인지 연애나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을 만큼 인간관계에 불신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다 절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도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가 의심하며 믿을 수가 없었고 제가 마음을 열지 못하다 보니 저는 연애 한 번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가진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립되어 가던 제게 한 사람이 다가와 줬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군대에서 복학한 후 대학 생활을 하며 만나게 된 3살 어린 후배였어요. 원래도 조용히 학교 생활하던 저였지만 복학해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저와 달리 아는 사람도 많고 활달하고 밝은 사람이었죠. 저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예쁜 얼굴에 사교적인 성격,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는 사람이라 저와는 평생 엮일 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여자가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호감이 있다며 숨기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던 여자를 여러 번 밀어내려 했지만 대체 어디가 좋은지 모를 저에게 계속 다가와줬죠.
나 말고도 좋다는 사람이 많았고 잘난 놈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인 건지 몰라 직접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저의 상처받은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런다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잘 숨겼다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제 상처를 알아차렸어요. 알고 보니 그녀 역시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라며 눈치 보고 상처받으며 힘든 청소년기를 겪었다고 했죠. 그런데도 나와 다르게 밝고 명랑한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궁금했던 저는 그제서야 조금씩 천천히 그녀에게 마음을 열며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만들고 연애를 하면서 저는 전과는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현아를 만나면서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밝아졌고 제 가치관이나 생각도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게 됐죠. 현아와 같이 있을 때면 전에 없이 웃음이 나왔고 그렇게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준 여자친구에게 고마웠던 저는 서로 의지하며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싶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저의 관계에 균열을 만드는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워낙 친구가 많던 현아의 이성 친구였죠. 남녀 가리지 않고 친구가 많고 인기 많은 여자친구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는 유독 너무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조심해달라는 말을 꺼내게 됐는데 그제서야 여자친구가 그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더군요. 그 승민이 형이라는 사람이랑 너무 자주 만나고 가까운 거 아니야? 나 솔직히 좀 신경 쓰여.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조심해주면 좋겠어.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승민 오빠랑 나는 진짜 그런 사이 아니야. 사실 나한테는 고마운 사람이라서 내가 새아빠 때문에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승민 오빠였어. 솔직히 그때 승민 오빠가 없었더라면 나 지금 이렇게 있지도 못했을 거야. 내가 어렸을 적부터 도와주고 의지한 사람이라 그냥 친오빠 같은 사람이지 절대로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오빠가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탓에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기에 친오빠 같은 사람과 멀어질 수 없다는 여자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오히려 승민이 형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됐고 그 후로는 셋이서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저도 마음을 열고 친해지다 보니 현아가 왜 그렇게 승민이 형에게 의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현아와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두 사람이었기에 가끔은 승민이 형이 현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해할 관계는 아니었지만 제가 끼어들 수 없는 둘만의 세상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승민이 형은 좋은 사람이었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기에 저는 경계를 풀고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크게 걱정할 문제가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아와 결혼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고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행복을 얻게 됐던 저는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라도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아는 저와 생각이 다른 건지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하는 제 말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죠. 왜 그래? 현아, 너는 나랑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아? 설마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그건 아니야. 나도 결혼은 하고 싶지. 근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잖아. 아직 어리니까 돈도 좀 더 모으고 제대로 준비해서 결혼하면 좋겠어. 그때까지는 좀 참자.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여자친구를 기다리며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그 후로도 저희의 결혼 이야기는 좀처럼 진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묻게 되자 여자친구는 그제서야 어렵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던 계부에게 지금까지도 돈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였죠. 어린 시절 현아를 괴롭혀온 계부가 지금까지도 현아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말에 너무나 화가 났던 저는 당장이라도 현아의 계부를 찾아가 따져 물으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있으니까 현아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아는 뭐가 걱정인 건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를 진정시켰고 어떻게든 계부와의 악연을 끝내고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여자친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기다려줬고 얼마 뒤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드디어 바라던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나 평범한 삶은 포기했던 제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게 저에게는 무척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현아처럼 좋은 사람을 만난 저는 어렵게 얻은 제 행복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죠. 암울했던 어린 시절을 겪었던 저는 내 자식에게는 나 같은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부모님과 다른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만큼이나 힘들었을 아내에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하게 된 신혼생활은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맙기도 했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아내를 위해 제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아내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 생활의 기준을 아내로 맞춰놓고 생활하게 됐죠. 아내가 좋다고 말해주면 전 그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냥 그게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항상 웃음소리가 났고 행복한 기운만 넘쳐났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 또 다시 한번 불청객이 끼어들게 되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일이었죠. 승민이 형이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너무 자주 어울리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은인 같은 사람이었으니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기는 했어요. 또 다른 도움도 아니고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를 도와준 사람이니 같은 가정폭력 경험자로서 아내에게 승민이 형의 존재가 어떠한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연락을 해오고 만나자 하는 겁니다. 저야 아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만나기 싫은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아내의 의사를 묻고는 했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항상 승민이 형을 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승민이 형이 아내에겐 친정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리 친정 어머니라고 해도 신혼 초에는 서로 만나는 일이 뜸해질 텐데 승민이 형과 저희가 만나는 횟수는 결혼 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돼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승민이 형과 자주 만나게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 전보다 더 자주 보게 된 거였죠. 결국에는 제가 형에게 눈치를 주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했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단 둘이서 만나는 횟수가 증가했죠. 그땐 형이 제 말을 잘못 이해했구나 싶었어요. 저만 불편하다는 식으로 이해해 아내를 아무 때나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상황이 되자 기분이 나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퇴근을 하고 같이 맥주 한잔하며 오붓하게 TV를 보려는 늦은 저녁에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아내를 부르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결혼 전까지는 남매 같은 관계였으니 아무 때나 자기들 편한 시간에 만날 수 있다고 해도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이제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됐으니 너무 늦은 시각 아내를 부르는 일도 그 연락을 받고 아내가 나가는 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승민이 형과 아내에게 각각 조심 좀 해달라며 주의를 주게 됐어요. 그렇지만 나아지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아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알다시피 오빠도 가족들과 가까운 편이 아니라서 그래. 그리고 워낙 날 챙겨주는 게 버릇돼 있으니까 갑자기 끊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오빠가 나를 여동생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도 똑같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보긴 할 텐데 오빠가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당신이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마저 따르고 이해를 해줄 만큼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인해 아내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막 돌아왔을 때였어요. 아내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거나 택배를 받으러 갔는지 음식 준비를 하다 말고 나간 듯 보였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걸 확인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씻으려고 했는데 아내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보게 된 휴대폰에는 아내의 은행 앱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어 있었죠. 분명 아내 회사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상할 수밖에 없었죠. 더 확인을 해보려던 참에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옷을 갈아입고 씻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방금 전 일을 물어볼까 싶다가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계부의 존재였죠. 혹시 아내가 다시 계부에게 시달리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버는 돈을 다시 보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것 말고는 아내가 그 돈을 전부 다 쓸 곳이 없었으니까요. 씀씀이가 크지도 않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아내 몰래 아내의 계부에게 찾아가 이번 일을 묻고 해결하기로 한 거죠. 계부를 찾아내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양딸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찾아와 놓고 뭐가 어째? 내가 걔한테 무슨 돈을 받았다는 거야? 자, 여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전부야. 여기서 그년 이름이 적혀있나 보라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년에게 돈을 받았다 치자. 그러면 내가 이러고 살고 있겠어? 당신이 보기엔 내 사는 꼴이 괜찮아 보여? 나 그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간 뒤로는 얼굴 본 적이 없어. 그게 벌써 10년이 더 지난 일이야. 결혼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당신이 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년 남편인 것도 몰랐다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나랑 그년 호적상으로만 가족관계일 뿐이지 남남이라고. 아니 남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돈을 받아? 화를 내며 딸에게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하는 계부의 모습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통장과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억울하다고 말을 했죠. 그제서야 아내의 계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내의 돈을 일부라도 받았더라면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들어 보였죠. 계부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자 결국 그 의심이 한 명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은인이자 좋은 오빠였고 너무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 바로 승민이 형이었죠. 의심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사이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나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았고 승민이 형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도 뭔가 모르게 너무 가깝고 스스럼 없게 느껴졌죠.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두 사람에게는 평소처럼 대하며 뒤를 밟아보게 됐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 건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거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과 문자 한 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결국 직접 아내가 승민이 형을 만나러 갈 때 뒤를 쫓아가게 됐습니다. 나중엔 직접 찾아가는 횟수를 알아내기 위해 아내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확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더 빈번하게 형의 집을 들락날락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들락날락이었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었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남매같이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별이 다른 남녀가 거의 매일 한 집에서 길고 짧게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관계인지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그냥 만지는 것도 모자라 남편 몰래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 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내 덕분에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었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하니 다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고 아내를 만나고 나서는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는 행복할 수도 없을 것 같았고 불행하기만 한 삶을 살 것 같았어요. 평생 제 곁에 다가오는 사람을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가식적으로 느껴져 과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품게 됐죠. 저를 나락으로 빠뜨린 아내와 그놈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며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꼬리표를 붙여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을 사회에 고립시키기 위해선 제가 하는 100번의 하소연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단 하나의 증거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외도 장면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멀리서도 또렷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와 렌즈, 몰래 촬영이 가능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두 사람의 외도 장면을 포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일부러 이승민 그 인간 집에서 모임을 가지자고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제 제안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줬죠. 두 사람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척하다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이후로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에 두 사람의 외도의 흔적이 잘 찍히길 또 발각되질 않길 바라며 기다릴 뿐이었죠. 그렇게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흘러갔고 몰래 설치한 카메라와 추가로 장착한 배터리의 수명이 다 돼갔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회수해 증거를 확인할 때가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카메라를 회수하려면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처럼 모임을 가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눈치를 챈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혹 시간이 더 지나면 카메라가 발각이 될 수 있었고 설치를 하던 당시 찍힌 제 모습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까지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카메라를 들고 나와야 했던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퀵서비스 기사인 척 변장을 하고서는 정신이 없게 만들고 그 사이 카메라를 가지고 오는 거였죠. 어설픈 계획이었지만 저라는 것만 들키지 않으면 됐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정체를 가릴 수 있는 퀵서비스 기사가 제격이라 생각했습니다. 계획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집 안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진다고 해도 헬멧으로 제 정체를 숨기고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만 회수해 오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퀵 기사인 척 벨을 눌렀더니 아내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었는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정신이 반쯤 나가 보였고 잔뜩 지쳐있는 모습이었죠. 한눈에 봐도 아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괜찮냐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물음에 아내는 그제서야 잠깐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말이죠.
이승민 씨 앞으로 물건이 왔는데요. 이승민 씨 계시나요? 네? 이승민 씨요. 사인해 주셔야 하고 착불이라 돈도 받아야 하는데. 아, 저기 괜찮으세요? 저기요. 뭐라고 하셨죠? 저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119라도 부를까요? 119. 헉, 저기요. 저 기사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 사는 남자가 절 죽이려고 해요. 저 좀 여기서 멀리 도망가게 해주세요. 네, 제발요. 정신없이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아내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쓰고 있던 헬멧을 벗고 저라는 걸 인지시켜줬죠.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더 놀란 듯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하고 있던 말을 집어삼키며 어쩔 줄 몰라 했죠. 놀란 아내를 천천히 진정시키며 방금 전 저에게 해준 말이 무슨 말인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야, 나. 그러니까 진정해. 자, 당신 남편 맞지? 이제 안심해.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여길 왜 찾아온 거야? 그리고 이 모습은 뭔데? 아니야. 나도 당신 뭐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게. 그러니까 당신도 방금 전 내가 한 말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내가 나중에 일 해결되면 그때 말해줄 테니까. 알겠지? 정말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알았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그렇게까지 말해놓고서.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라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우선 진정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내를 안아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품에 안겨있던 아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게 됐죠. 진정된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난 뒤 조심스럽게 방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게 됐어요. 물론 아내는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재촉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싶어 불안해하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마음을 안심시켜 주려고 했죠. 그렇게 얼마 동안 주저하던 아내는 이내 결심을 한 듯 21번 크게 내쉰 다음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죠. 그 집의 주인인 승민이 형과 아내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불륜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아는 오빠 동생 사이는 더더욱 아니었죠. 아내가 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자신을 도와준 동네 오빠라고 소개시켜준 승민이 형은 사실 아내 계부의 아들,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의붓 오빠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왜 자신의 오빠를 남인 것처럼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황당해하는 저를 보며 아내는 천천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줬죠.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오빠인 사람을 내가 남이라고 소개시켜준 것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도, 지금 그 사람과 나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야. 아니, 이렇게 된 것도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지. 그 사람이 나를 자신의 동생으로 보지 않거든. 그 사람한테 나라는 존재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필요한 돈이 나오는 ATM기? M1 화풀이 대상? 하여튼 내가 그 사람한테 폭력과 협박을 당하게 된 지 꽤나 오래됐어. 사실 처음에는 지금 당신에게 설명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주고 당하는 사이가 아니었어. 오히려 그 사람이 날 동생으로서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려고 했지. 내가 말했지. 나도 가정폭력을 일삼는 새아빠 밑에서 자랐다고. 오빠도 나랑 똑같았어. 아니, 나보다 더 오래 당했지. 오빠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아빠한테 가정폭력을 당했으니까. 어쨌거나 엄마가 새아빠와 재혼을 하고 난 이후에 가정폭력이 시작됐을 때 날 보호해주던 사람이 오빠야. 그때 자신의 친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해주겠다고 새아빠 주먹질부터 매질, 날아드는 물건들까지 나를 대신해서 몸으로 다 막아줬었지. 그런 오빠한테 난 고마워했고 항상 미안해했어.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고 그땐 정말 사이가 좋았지. 그런데 오빠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 마치 폭주를 하듯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좋은 쪽이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폭력을 일삼는 새아빠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밖에서 싸움질을 하는 건 기본이고 자신한테 힘이 생기니까 폭력을 쓰는 새아빠에게도 반항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 폭력이 나에게까지 미쳤어. 처음에는 돈 좀 없냐고 빌려가던 오빠가 나중에는 새아빠한테 부탁을 하든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든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오빠는 내가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날 때리기 시작했어. 물론 그때는 심하지 않기도 했고 그래도 나를 위해 새아빠에게 반항해주고 있어서 고마웠지.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더는 새아빠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야. 이후에 오빠가 구한 집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 자취를 하다 보니 돈이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는 아빠 눈치를 볼 것도 없었으니 나에게 더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고. 무조건적으로 큰 돈을 벌어오라는 요구였지. 내가 무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 그때마다 오빠는 자신이 새아빠한테서 날 지켜냈었던 시간들을 말했거든. 자신이 그때 받은 폭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아주 생생하게 말해줬어. 그러면서 나한테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나쁜 년이라고 매도했고, 나 때문에 오빠가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아니까 또 내가 잘하면 오빠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오빠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주기 위해서 일을 했고, 다행히 내가 공부를 잘한 덕에 오빠가 요구하는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았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과외를 정말 많이 했잖아. 그래서 돈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었어.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오빠가 내 주변 사람들까지 관리하려고 했던 거지.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싶어서 오빠는 내 주위 사람들까지 관리했거든. 그래서 당신한테 오빠를 먼저 소개시켜 주려고 하지 않은 거야. 물론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됐지만.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을 아내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항상 아내 곁에 있는 그놈을 신경 쓰고 질투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에 대한 믿음으로 사소한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아내가 고통받고 있는 걸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한 행동과 생각에 후회들이 밀려왔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서 당신이 힘들다는 것도 눈치 못 채고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하고 있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이 당신과 그놈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잠깐은 했었어. 그런데 그 인간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 벌써 그 나이에 폭력이다 협박이다 별별 나쁜 짓을 다 해서 교도소에도 다녀왔었다고. 20대 초반에는 그 인간에게서 도망쳐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오히려 더한 보복이 있을 뿐이었지. 그리고 그 인간 내가 당신과 사귀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일부러 당신한테 접근한 거야. 좋은 사람인 척. 그래야 당신 집도 알아내고 가족관계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다 당신이 나 도와준다고 하면 그때 그걸로 당신한테 협박을 하거나 나쁜 짓을 실행하는 거야. 그 인간이 그래. 나한테도 당신과 사귀는 내내 그런 말을 했어. 조금만 이상한 낌새 보이면 당신하고 어머님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 또 그래서 내가 당신이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쉽게 못 받아들였던 거고. 그럼 당신 계부와 끝을 내겠다고 한 건 뭐야? 그게 그놈과 정리하려던 게 맞지? 근데 왜... 맞아. 내가 제발 날 좀 놓아달라고 했어.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냐고.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순순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더라. 물론 조건이 붙었지. 마지막으로 큰 돈을 좀 달래. 그러면 평생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빌려줬어. 솔직히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나한테 그 방법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연락이 오더라. 매번 그랬는데 내가 바보 같은 거지.
항상 그렇게 잠깐 사라졌다 돌아오면 더 악랄하게 행동했어. 이번에는 내가 당신한테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였으니 그걸 협박 삼아 그 정도가 더 심해졌지. 매일 매주 나한테 돈을 요구했고 폭력까지 휘두른 거야. 그러면 더 악에 받쳐서 나도 막 나가야 됐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당신도 알지? 우리 같은 사람들 다시 폭력에 노출되면 몸이 굳어버리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그놈한테 끌려다녔던 거야. 미안해.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당신한테 이런 일 겪게 만들어서.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듣고 난 이후 어떻게 해서든 그놈을 아내의 곁에서 떨어뜨려 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증언만으로도 녀석을 떼어놓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아내가 그놈에게서 받은 폭력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역시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증거를 확보한 후에 녀석을 처벌하자고 했죠. 여보,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솔직히 당신 속이고 있는 게 더 힘들었던 거지.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무턱대고 신고했다가는 정말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그 인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니까. 잘못하다가는 나보다 당신이 위험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말 농담 아니야. 정말 당신 그리고 어머님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나보고 당신이 맞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내가 경찰서를 가는 일이 있어도 그 녀석 당신 못 건들게 할 거야. 경찰이 도와줄 수 없다면 내가 직접 해결하겠어. 그냥 치고박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그 인간 항상 주머니에 칼도 가지고 다니는 놈이야. 당신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남편이 돼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것도 지금까지 당신이 무슨 일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알게 됐는데. 아내는 그놈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놈이라며 코너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두고 떠나야 하나 싶어 억울해 눈물이 나려는 순간이었죠. 지금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서 번쩍하며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된 이유기도 했죠. 바로 사전에 설치해뒀던 소형 카메라였어요. 음성도 담길 수 있는 카메라였으니 아내가 그놈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것도 협박과 욕설을 했던 것도 모두 다 담겨져 있을 게 확실했죠. 아내에게 제가 카메라를 설치한 날 이후 이곳에 몇 번이나 와서 그놈에게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는지 물어보게 됐습니다.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당신 나랑 여기 같이 왔던 날 기억해? 2주 전쯤에 같이 모임했었잖아. 그날 이후로 여기 몇 번이나 온 거야? 또 여기 올 때마다 그놈한테 괴롭힘을 당했어? 그게 적어도 열흘은 온 것 같은데. 회사 끝나고 거의 매일 왔으니까. 그런데 왜? 그럼 됐어.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할게.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안에 들어가서 가져올 게 있어서. 제가 확신에 찬 소리로 말을 하자 아내는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제가 숨겨뒀던 카메라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아내에게 이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게 됐죠. 아내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아내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아내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 못나 보였고 아내에게 미안했죠. 설명을 다 해주고 난 뒤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의심해서. 난 정말 못난 놈이야.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믿으며 어떠한 가시밭길도 같이 걸어가겠다고 해놓고 그 맹세를 하게 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다니. 당신이 이번 일로 날 원망한다고 해도 나한테 화가 나 풀릴 때까지 무슨 벌을 내린다고 해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받을게. 그러니까 염치 없지만 나 용서해줘.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내가 처음부터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됐던 거야.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이 날 용서해줘. 앞으로는 당신한테 어떠한 비밀도 만들지 않을게. 내가 당신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게 당신을 더 힘들게 그리고 아프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그 일을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을 했어요. 때마침 충전을 하고 있던 카메라 전원도 켜지게 되어 그 자리에서 경찰들에게 증거 영상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걸 다행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내가 그놈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또렷이 찍혀 있었죠.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들에게 방금 전까지도 아내가 그놈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말하며 체포를 해달라고 했지만 출동했을 때 그놈이 현장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현장 체포는 힘들다 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며칠간 그놈을 피해 있으라고 했죠. 다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 신고 이후 곧바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아내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안심을 하는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린 뒤 필요한 옷가지와 짐들을 챙기고 그놈이 수사를 받기 전까지 아내를 다른 곳에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이 저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놈은 구속수사를 받게 됐어요. 구속수사를 받기 전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 동생이 자신을 신고했다고 하자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에게는 자신이 신고를 당한 게 억울하다며 뻔뻔한 모습으로 전화를 걸어왔죠. 그러면서도 아내를 재차 협박하려고 했는지 저에게 아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녀석이 구속될 때까지 참으려고 했던 저였지만 너무 뻔뻔한 모습에 화를 참을 수 없었죠. 야, 상진아, 현아가 날 신고했다고 하는데 너 알고 있는 일이야? 지금 현아 어딨어? 걔 나한테 왜 이러는 거래? 아무래도 현아가 이전에 당한 가정폭력 때문에 정신 상태가 불안한 것 같아. 너 현아 있는 곳 알고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내가 안정시켜 볼 테니까. 적당히 좀 하지 그래? 현아가 혼자 독단적으로 한 행동 같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냐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지금까지 옆에서 날 보며 재밌었냐? 와이프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날 보며 좋았어? 상진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도대체 현아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거야? 걔 지금 정신 상태가 불안정. 닥쳐! 이미 다 확인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수사받고 네 죗값이나 받아. 쓰레기 같은 새끼. 현아는 네가 위험한 놈이라 경찰 도움이 필요하다 했는데 내가 너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한 줄 아냐? 착각하지 마. 내가 너 패다 죽여버릴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딴 통화 한 번만 더 하면, 또 현아 찾을 생각 한 번만 더 하면 너 내 손에 죽어. 너 내 어린 시절 알지?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놈들 얼마나 경멸하는지도 알 거고. 더군다나 내 아내를 그렇게 했는데 가만둘 것 같아? 정말 마지막이다. 증거도 확실히 있으니까 수사받고 재판받는 내내 입 닫고 있어. 아니면 내가 교도소를 쫓아가서라도 너 죽여버릴 거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잠깐 동안 법이 없어진다면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가정폭력범. 그것도 지금까지 내 아내를 괴롭힌 놈을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진심이 그놈에게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어떠한 대꾸도 못하더군요. 애초에 자기보다 약한 여동생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육체적으로 괴롭히던 비겁한 놈이니 자신과 비슷한 남자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녀석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녀석은 실형을 살게 됐죠. 녀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순간 아내는 무척이나 안심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제는 저 녀석의 존재를 잊고 우리끼리 잘 살아가자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와 저는 그때 했던 말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녀석의 그림자에 당당히 맞서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굳이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 여러분들에게 사연으로 이야기하는 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기회로 아내가 그 녀석을 완전히 극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또 저 스스로에겐 아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기회가 되겠고요. 우리 두 사람 모두 힘들고 어두웠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으니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지금의 다짐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